얼마 전에 퇴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오늘은 일찍 끝나는 거니? 네, 엄마. 지금 출발하려고요.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진수는 집에 와 있고 아버지는 할머니 모시러 갔어.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와.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매번 엄마가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며 제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엄마는 좋기만 한데. 그러니까 운전 조심해서 와. 오늘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삼계탕 끓여놨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엄마와 통화를 끝낸 뒤 급히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한 뒤에도 엄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랬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되어 있던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 인생 참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그리고 진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게 가족이라고는 우리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빠만 몇 번 얼굴을 비추다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둘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혼자 어린 손주를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농사일을 다니셨어요. 그곳에서 일당제로 돈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 둘이 먹고 살았어요.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셨고 할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시면 저는 홀로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그런 생활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왔고 할머니와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께 못된 말도 참 많이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못된 행동이란 행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제 반항은 더욱 심해져만 갔기에 할머니는 하루하루 눈물바람이셨어요. 주한아, 우리 착한 주한이가 어쩌다 이리 됐니? 제발 할미 말 좀 들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할머니께서 저를 끌어안고 허구한 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다 귀찮기만 했었기에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 그리고 공부해서 뭐해? 집에 돈이 없는데. 공부 잘해봤자 대학은 무슨 돈으로 갈 거냐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 그렇게 할머니께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선 공부하다 보면 무슨 방법이 생기겠지.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가 제게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됐다고 나한테 다시는 공부 얘기 하지도 마. 돈도 없으면서 자꾸 공부하라고 난리야.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실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아. 근데 억지로 다니는 거니까 제발 그냥 좀 내버려둬. 라고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 저를 부르며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다툼이 일어난 적도 많았기에 경찰서도 수시로 들락날락했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까지 경찰서에 그리고 학교에도 수시로 불려다녔고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당연했겠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좋아할 선생님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홀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야, 김주환 일어나봐. 안 들려? 빨리 일어나라고. 선생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네가 진수 지갑 가져갔지? 선생님이 다짜고짜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갑을 가져가다니요. 저 안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가긴 뭘 안 가져가. 진수 말로는 체육 시간에 다들 운동장에 있었는데 너만 교실에서 있었다던데?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 확실하구만.
선생님은 이미 저를 범인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진수가 봤대요? 제가 가져간 거 봤냐고요? 제가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선생님 앞에서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안 가져갔다고요. 그니깐 가반, 야구단 이건처럼 의심하냐고요. 그럼 지갑이 발이 달려서 혼자 어딘가를 갔다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왜 체육 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아 있어? 너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야. 선생님이 팔짱까지 낀 채로 저를 노려봤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고요. 체육 선생님께 허락도 받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이따 교무실로 와. 나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 라며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버렸는데요.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 지갑이면 돈도 많이 들어있었을 텐데 아주 작정을 했구만. 진수 아빠가 엄청 부자인데다가 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다면서 선생님들이 진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던데 쟤도 참 큰일 났구만. 아직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다냐? 진수가 직접 선생님께 말한 것 보니 확실한 거네. 친구들이 저를 보며 대놓고 한마디씩 하기 바빴어요. 진수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집이 상당히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 진수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거기다 성격도 좋은 편이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항상 많았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저를 보며 계속해서 수군거렸고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진수가 제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주하나, 난 네가 내 지갑 가져간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그냥 네가 교실에 혼자 있었다고 한 거지.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진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날 의심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인 거냐? 제가 진수를 한껏 노려봤어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네가 교실 안에 혼자 있었던 거라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안에 돈이 좀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거 오늘 우리 엄마 선물 사려고 가지고 왔던 거거든. 나도 나름 꽤 많이 모았던 돈이라서 근데 하필 네가 혼자 교실에 있었던 거고. 진수가 제 눈치를 보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재수없는 인간. 넌 네가 그렇게 말해놓고 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너도 내가 지금 네 지갑 가져갔다 확신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있네. 너 같은 인간들이 제일 재수없어. 제가 진수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 너 혼자 교실에 있었던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진수가 제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난 너 같은 인간들이 제일 재수없다고. 좋은 부모 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세상이 네 중심으로 다 움직일 것 같지?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다 우습지? 가식적인 인간. 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고 제 말에 진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너 진짜 이상하다. 내가 언제 너한테 우습대? 진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만 꺼지라고. 난 네 지갑 안 가져갔어. 제가 진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하고 밀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손을 대는 거야? 진수가 순식간에 제 손목을 잡고 소리치다가 저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엎치락 뒤치락 교실 안을 나 뒹굴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야, 어떡해, 빨리 선생님 불러. 미쳤냐 쟤? 어떻게 진수한테 저럴 수가 있냐? 쟤네 할머니 또 학교 불려오게 생겼네.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김주한, 너 이제 하다하다 진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너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수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며 선생님께 사과를 드렸어요. 뭐 진수 네가 왜 미안하긴 미안하니? 근데 너 얼굴 어떡하니?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돼서 부모님이 보시면 난리 나겠다. 선생님이 호들갑을 떨어대더니 급히 구급상자를 열어서 솜에 소독약을 적셔서는 진수 얼굴 여기저기에 발라줬어요.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선생님의 손이 진수 얼굴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요.
제가 아프단 말던 관심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잠시 후에 진수 아버지가 교무실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 아버님, 이런 일로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이라는 친구랑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진수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말을 듣던 진수 아버지가 선생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저 주한이라는 친구가 가져갔다는 말인 거죠? 네, 정황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교실에서 제 혼자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곁눈질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수 아버지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는데요. 주한이라고 했니? 라고 제게 물었어요. 네. 제가 귀찮은 듯이 대답했어요. 정말 우리 진수 지갑을 가져간 게 맞니? 진수 아버지가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는데 그 순간 진수 아버지의 눈빛은 다른 어른들의 눈빛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바라보던 어른들의 눈빛은 한심하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는데요. 진수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하고 따뜻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순식간에 그 눈빛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제가 진수 아버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렇게 제 눈을 바라보던 진수 아버지가 다시 진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너 주한이가 가져가는 거 확실히 본 거 맞아? 라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주한이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진수가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어요. 뭐?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랬단 말이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진수 아버지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아니, 진수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무리 봐도 주한이가 확실한 것 같아서 진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한이 행실도 그렇고 거기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옆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진수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진수 아버지가 선생님까지 노려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제 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름지기 교육자라면 그리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럼 할머니와 둘이 사는 친구들은 다들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나요? 진수 아버님, 그게 아니고 그동안 주한이 행실이 좀 그래서 그리 말씀드렸던 것 뿐입니다. 순간 선생님이 당황한 듯이 말했어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주한이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진수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주한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지? 진수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믿어준 어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늦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머리까지 조아리며 선생님께 말했는데 농사일을 하다 오시느라 우리 할머니의 차림새가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땀 냄새와 농작물 냄새까지 섞여서 뭐라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담임 선생님은 이미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라며 코를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진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시더니 안녕하세요. 주한 학생 할머님이세요? 알고 보니 우리 진수가 잘못한 건데 괜히 바쁘신 할머니까지 오시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허리까지 숙이시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내렸답니다. 그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자식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연락 한 통 없던 우리 부모에 대한 서러움까지 더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해 있었으니까요. 다른 선생님들조차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님, 별일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 알고 주한 학생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학생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아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께 다시 사과를 했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수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손을 꼭 붙들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들 키우다 보니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네요. 아들들이 원래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한이도 잘 자랄 겁니다. 주한이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거든요. 그러고는 진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진수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을 보며 저 선생님 수업도 다 끝나가는데 제가 지금 애들 데리고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참, 그리고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적어도 학교에서만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수 얼굴에 약 발려주셨으면 주한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선생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잔뜩 긴장한 채 말했어요. 그 뒤 진수 아버지는 저와 진수를 데리고 교무실에 나왔어요. 니들 괜찮은 거지? 우리 가서 밥이나 먹자. 원래 남자들은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그리고 진수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데리고 꽤 좋은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살면서 그런 식당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으리으리한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라는 것을 먹게 되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한테 앉아 있었는데요. 내가 이 스테이크를 언제 처음 먹어본 줄 아니? 진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우리 그동안 자주 먹었었잖아. 진수가 아버지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뒤에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한 여자가 스테이크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스테이크를 어떻게 시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디저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복잡하더란 말이야. 결국에 우물쭈물대다가 소개팅하던 여자한테 차였단다. 진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크크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웃으니까 보기 좋네. 주한이 너 말이야.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웃고 다녀. 아직 한창인 녀석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라며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도 모르게 네 라는 말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반항심만 가득하던 제가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진수 아버지가 스테이크를 다 썰어서 제게 건네주시면서 자, 맛 좀 봐. 여기 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이 아주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너도 잘 봐도 나중에 소개팅에서 여자한테 차이면 안 되잖아. 하긴 주한이는 얼굴이 잘생겨서 쉽게 차이거나 하진 않겠다. 진수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시고는 다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얼굴이 나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즐거운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 표정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음날 진수가 반 친구들이 다 있는 교실에서 주하나,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집에 가봤더니 지갑이 책상에 있더라고. 진짜 미안해. 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진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진수 지갑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수 부모님께서 할머니와 저를 집으로 초대까지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뒤 진수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진수 부모님은 저를 마치 아들 대하듯이 됐어요. 저 또한 두 분을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요. 두 분은 제가 공부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저는 두 분의 응원에 힘입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머리가 나쁘지 않았던 것인지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진수와 함께 과외도 받으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때쯤 저는 더 이상 문제 많던 김주환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모범생이 되어 얼굴 표정 자체가 바뀌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2가 되던 해에 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에 종일 책상 앞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우리 집에 세무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다 보니 세무사가 꼭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세무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 저는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이 시험에 다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야 강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제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기에 저는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얼마 뒤에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던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한 포장마차로 들어가셨는데 소주 한 잔 따라주시던 아버지가 나는 아직도 이런 곳이 편하구나.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나도 예전에 참 힘들게 살았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말도 마라.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러던 중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때 내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였지. 작은 아버지 부부에게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부모님께 나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야. 그때 생각이 나시는 듯 잠시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작은 아버지가 보기에는 나를 데려가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겠지. 우리 엄마, 아버지란 사람들은 진짜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이 꽤 많았던지라 우리 부모님께 큰 돈을 주고 날 데리고 왔었어. 그렇게 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근데 두 분이 어찌나 잘해주시던지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그 뒤 내가 작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만큼 기어놓은 거야. 두 분 덕분에 내가 아주 잘 살았지. 아마도 그때 친부 밑에 있었다면 사람 구실도 못했겠지.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아버지 친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 뒤로 내가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작은 아빠 부부에게 돈도 뜯어간 모양인데 마음 약한 작은 아빠 부부가 계속 돈을 해준 모양이야. 근데 내가 사업을 물려받은 뒤로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단다. 차라리 기부를 하면 했지 절대 주고 싶지 않더구나. 그렇게 뜯어간 돈으로 도박에 술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 한동안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포기한 모양이더구만. 근데 말이야. 옛날에 내가 니들 학교에 갔을 때 네 눈빛이 옛날 내 눈빛이랑 똑같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 어쩌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욱 마음이 갔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느꼈던 건 그날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고 그런 너한테 옛날에 내 모습을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너는 나랑 많이 닮아 있었거든. 이라며 아버지가 소주잔을 담숨에 비우셨어요. 그 뒤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물론 우리 할머니도 같이 식사를 했고요. 그날도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다 같이 모여서 엄마가 끓여준 삼계탕을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듯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할머니도 요즘은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고 계신답니다.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제 아내와 그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심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저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매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로 없는 돈까지 전부 잃고 제 어머니에게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근 10년을 참고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책임지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집을 도망쳐 나와 할머니네에 저를 두고 어머니는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네 있는 것을 안 이상 아버지가 할머니네로 계속 찾아올 게 뻔했고요. 그래서 도망친 것 같네요. 여튼 그렇게 제가 10살 무렵 저는 정말 화장실도 없는 집에 너무나 허름한 집에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할머니의 집에 아버지가 찾아온 적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먼 친척까지 하나 없는 완전한 혼자가 되었죠. 동네 사람들과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와 저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학교까지 졸업했고 고등학생 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항상 그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덕분인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반에서 1등은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장학금 제도나 학자금 대출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입학금 등록금이 없으면 정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K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하러 갔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정육점에서 뒤치작거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장님이 저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는지 그곳에서만 10년을 일하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며 익혔습니다. 소를 발골하는 직업이 조선시대에서는 거들떠도 안 본 직업이었을지어도 지금은 이 기술만 있으면 밥 먹고 어디에 가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숙식이며 청소며 상한 고기 처리며 싹 다 도맡아서 월급도 적게 받으며 기술을 익혔어요. 20년 동안 익힌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고깃집을 차렸어요.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들께 고기를 받아서 일반 시중 고깃집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기를 제공하여 가성비 좋은 집이라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모은 돈으로 서울에 좋은 자리에다가 또 가게를 냈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났어요. 아예 제가 도매업체를 차려서 저희 가게에 공급을 하고 다른 가게에 공급까지 하여 유통 마진이 아예 없었으니 수입은 하늘로 치솟았고 그렇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내고 있던 중 서울 노른자 땅에 소고기를 숙성해서 직접 구워주는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 고깃집을 오픈하고 있었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픈 준비할 때 맡긴 간판업체 하청 직원이었는데 연애 쑥맥이었던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애교 있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그동안 부모 없이 정말 세상을 혼자서 매일 그 풍파를 다 받으며 지내서 어찌 보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로 소처럼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 여자를 만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제 마음을 녹여주며 이 여자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니 이런 감정도 처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새로운 집도 장만하고 저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아내를 위해 다니기 편하라고 차까지 사주고 충북에서 혼자 허름한 집에서 사시는 장모님을 위해서 제 명의로 집을 충북에 하나 사서 그곳에 머물게 해드렸지요. 근데 그 새롭게 마련된 가게에서 원래 가게에 있던 막내가 매니저로 들어왔는데 그놈과 아내가 바람이 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내가 그 가게에 자주 갑니다. 제가 워낙 바쁘고 신경을 잘 못 쓸 때는 아내가 가서 직원을 신경 쓰고 가게에 신경 쓰고 해줬죠. 알고 보니 그렇게 자주 간 가게가 그놈 때문에 간 것 같더라고요. 밤 11시였나? 새로 오픈한 가게가 1시에 정리를 하고 닫거든요. 가게 마감할 때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동생놈이 1시 넘어서 잠깐 가게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1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가게를 들리니 여자 아르바이트생 1명과 전화를 건 동생놈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너네 사귀기라도 하니? 왜 둘이 있어 이 시간에? 라고 물었더니 이 알바생이 일주일 전에 마감을 끝내고 집에 가다가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가게에 들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마감할 때 가게 뒷문까지 잠갔는데 뒷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든지 알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들어가려고 문을 살짝 밀었는데 이상한 남자와 여자의 이상한 소리가 격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차마 보지 못하고 나왔다더군요. 그 사실을 그 알바생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전화를 건 그 동생놈한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동생놈이 알겠다고 가게 CCTV를 돌려봤는데 웬걸 제 아내와 가게 매니저를 맡고 있던 놈이 하고 있더랍니다. 그 동생놈이 소름이 끼쳤던 게 평소에 아내가 가게를 들릴 때면 그 매니저에게 가서 차갑게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고 그랬는데 뒤에서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알바생과 이걸 우리끼리 평생 비밀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매니저가 CCTV 기록을 지우기 전에 파일을 복사를 해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존경하는 형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하네요. 듣자마자 기가 차서 그 자리에서 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고 두 사람을 택시비 줘서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게 혼자 남아 고민하던 중 이혼 소송을 해봤자 그놈들한테 받는 돈 몇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었죠. 뭐 그 인간들 불륜녀 불륜남으로 소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정말 내가 돈을 버는 전부인 이유가 된 아내가 뒤로 그딴 짓을 하고 믿었던 막둥이 매니저마저 그럴 수가 있나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야, 너 일어나. 너 내 차 키 내놔. 이 시간부로 내가 너네 친정에 해준 모든 것들을 회수할 거고 너네 엄마가 살고 있는 집도 바로 부동산에 말해서 뺄 거야. 니네 엄마 나갈 시간만 줄게. 그리고 네가 입는 옷, 가방, 차 싹 다 내 거니까 다시 빈털터리로 나가.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무슨 말이냐면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난리를 쳤고 나는 이미 니들이 여태 가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말했죠. 나 지금 네 얼굴 보는 것도 화가 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당장 나가. 내일 오전에 들어올 테니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나 너 절대 곱게 안 보내줄 거다. 네가 일했던 그 업체, 네가 몸담고 있던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업계에 싹 다 말해서 너 이제 취업도 못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가게로 가서 그 CCTV 자료들을 변호사한테 보낼 수 있게 제 폰에 옮겨놓고 아침이 되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막둥이 매니저놈한테 일어나자마자 가게로 바로 튀어오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가게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심장이 뛰고 억울해서 울분이 나서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어도 못된 바람 끼는 여자를 거르는 법은 몰랐나 봅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려고 했건만 세상이 끝까지 날 안 도와준다는 절망감과 분노를 안고 있을 때 그놈이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주먹이 나갔습니다. 그냥 이성을 잃은 채로 그렇게 후두려 팼습니다. 몇십 년을 정육일을 했는데 죽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죠. 정육일을 하며 다져진 힘을 그놈한테 이렇게 쓰려 했나 싶기도 했는데 저의 분노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해도 남는 건 내 찢어진 마음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그냥 주먹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발로 그놈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왜 때리는지 말 안 해도 너가 알 거다. 신고하려고 하면 하고 민사 형사 싹 다 고소해라. 상관없다. 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아무랑도 이제 상관없는 인생이니 너 이 바닥에서 내 눈에 띄면 진짜
그때는 네 숨통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해줬네요. 그놈 쫄았는지 신고는 안 하대요. 지 잘못을 알고 있겠죠. 그놈은 같은 가게 식구들도 싹 다 연락을 끊고 손도 털었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놈을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면 이성이 끊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아참, 그리고 CCTV 그 자료 화면을 가지고 상담을 하니 이것만 있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이 결혼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위자료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놈들 꼬리표 줄줄 따라다니게 소송해주고 질질 끌어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요. 저야 변호사 고용해서 대리소송하면 되지만 돈 없고 시간만 많은 그 인간들은 법원에 끌려다니며 질질 끌고 안달나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죠. 법으로 할 수 있는 복수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께도 전화해서 장모님 죄송하지만 집에서 일주일 내로 나가주세요. 부동산에도 이미 말해놔서 집 나와 있고요. 아내한테 무슨 일인지 들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왜 딸을 그따위로 키웠냐고 욕이라도 날리고 싶었는데 장모님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 이후로 아내가 정말 여러 번 가게에 찾아오고 자기가 취해서 그랬다, 정말 미쳤다고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한 번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으니 이번에도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의 사과가 말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뛰냐고 책상을 팍 치고 핸드폰을 탁 던지니 그제서야 정신이 든지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직도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나갔고 원래 살던 집에 있던 제 물건도 가게로 옮기고 집을 내놨습니다. 저는 다른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도저히 그 집에서 아내 생각이 나서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소송은 제가 이겼죠. 아내는 처음부터 나한테 돈만 보고 접근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연애도 재혼도 절대 생각도 없고 예전처럼 그냥 일이나 하고 묵직하게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사는 게 맞았나 봅니다. 괜히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런 꼴이 나버렸네요. 참, 저 바보 같죠?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맺히네요. 나이 들어서 눈물이 더 나는지 가끔 소주 한 잔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평소 외로이 살다 보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이런 인터넷밖에 없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보시는 분들은 소송에 그놈까지 패줬으니 통쾌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사귀어 왔는데 양쪽 부모님도 서로 잘 알고 계십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지만 저희 둘은 결혼할 것으로 모두들 예상했었죠.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자라서 개인 사무실을 갖고 계신데 어쩌다 한 번씩 아빠 사무실에 찾아가곤 합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 아빠가 사무실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출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구두를 신으시려고 현관 신발장 앞에 서류 봉투를 놓았었는데 깜빡 놓고 가셨다고 하면서 엄마가 나가는 길이면 혹시 중요한 서류일지도 모르니 아빠 사무실로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바쁜 모양인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주말에는 늘상 결혼할 남친과 함께 보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게 부탁하신 것 같았죠. 물론 그날도 남친과 영화를 보고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의논도 하고 남친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언제 갈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데리러 온 남친 차를 타고 아빠 사무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전화는 드리지 않고 얼른 서류만 놓고 올 심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긴 장마로 비가 내리고 있고 남자친구는 오랜만에 아빠 사무실도 구경도 좀 할 겸 해서 아빠만 괜찮다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참이었어요.
아빠 사무실은 2층이라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아빠 사무실에 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 아빠가 안 보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빠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놀래키려고 남친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손짓하고는 살금살금거리며 아빠 개인 사무실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인가? 그런데 직원이라고 하기엔 매우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웃음소리였어요. 별 생각 없이 저는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요상했습니다. 문을 등지고 소파에 밀착해서 앉아있는 아빠와 어떤 아줌마 같은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실내는 너무 습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상태로 두 분이서 연인처럼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고요. 처음엔 문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뒤에서 남친과 그 모습을 얼이 빠진 것처럼 놀래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냅다 소리 질렀어요. 그 순간엔 두 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제 목소리에 기겁을 하고 용수철 튕겨나가듯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바람피는 현장을 딸에게 딱 걸린 거였어요. 세상에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엄마를 놔두고 이 빗속을 뚫고 나와서 딴 여자랑 희희낙낙 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빠도 죄를 짓긴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완전 열받아서 허리에 두 팔을 올리고 그 여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었는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어요. 아빠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는데 남친이 엄마가 왜 여기 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사색이 다 된 얼굴로 남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더군요. 아니 그럼 뭐야? 우리 아빠랑 그런 사이였어? 참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그냥 뛰쳐나오자 남친도 따라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머리가 복잡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그런 저를 남친이 정신 차리라며 인근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예비 사돈될 사람끼리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저대로 아빠한테 화가 나고 남친은 남친대로 남친 엄마한테 화가 났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친에게도 남친 엄마가 전화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조금 안정이 되니 남친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두 분 모셔놓고 말 좀 들어보자. 저도 동의했고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카페 위치를 알려주고 두 분이서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두 분이 오셨어요. 카페로 들어선 두 사람을 보는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왠지 모를 배신감에 화가 났어요. 아빠가 울고 있는 저에게 티슈를 건네주는데 무시해버렸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놀래켜서 미안하다. 사실은 너희들이 알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친구였었지. 그러다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어. 수연아. 결코 엄마를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아빠 하는 얘기를 고개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연이어서 서준이 엄마랑 내가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어. 너희들의 결혼은 예정대로 할 것이고 서준 엄마랑은 사돈으로 남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빠, 지금 우리 결혼하는 게 문제야?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게 문제잖아.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는 아빠가 바빠서 일하러 나가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아빠는 미안하다고만 하시고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엄마는 언제부터 장인어른과 가까워진 거예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을 생각이었어?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수연이 결혼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앞에서 남친이 남친 엄마를 몰아세우자 아빠가 뭐나 되는 것처럼 꼴사납게 남친 엄마를 보호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빠가 얄미웠습니다. 서준이 엄마는 잘못 없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겠다. 한 번만 모른 척 해다오. 미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좋아 죽고 못 살더만. 차라리 엄마랑 이혼하고 좋아하는 여자랑 살아. 그게 더 깨끗하지 않겠어? 아, 그리고 난 우리 엄마 속이고 아빠랑 그렇고 그런 불륜 저지른 집안이랑은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시고요. 우리를 속인 것처럼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는데 제가 아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오늘 우리한테 들키지 않았다면 얼마나 속였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결혼 못한다는 소리에 남친이 소리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 엄마한테 카페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소리쳤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나 수연이랑 결혼 못하면 엄마 앞에서 바로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제 손을 잡고서 저한테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용서를 빚을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하고 서준이 아빠한테 빚어야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줄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속이고 두 분이서 별짓을 다 하셨을 테니 보상을 해주셔야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남친 엄마를 쳐다보면서 두 분이서 우리 엄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어떻게 위자료를 지급해 주실 건지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고는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본지는 내버려 두고 저와 결혼을 못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저를 따라서 쫓아왔어요. 이제 보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더군요.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저런 머저리 같은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었구나 싶어서 저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피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죽겠는데 기껏 나랑 결혼 못할까봐 쫄래쫄래 따라오는 게 우스웠습니다. 참 한심스러웠고요. 저는 남친 휴대폰을 뺏어들고 남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친이 미쳤냐며 아빠한테 들키면 엄마는 바로 죽는다고 연락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라고? 누구 맘대로 하고는 남친 아버지 전화번호를 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남친 아버지에게 제가 두 분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고 급히 오시라고 카페 위치와 주소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남친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출발하신다고 하셨죠. 물론 저희 엄마에게도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믿을 수가 없다면서 거짓말이거나 장난치지 말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와. 오늘 아빠랑 그냥 끝내버려. 알았지? 하고는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친 아버지는 곧바로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꼼짝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수연이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을 애인데 두고 보자고 했는지 남친 엄마가 남친에게 전화해서 혼비백산해서 벌벌 떨면서 남친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제게 이제 아버지가 아셨으니 너네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무사하면 안 되지. 혼이 나야지. 안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우린 이제 빠지자고 했는데 남친은 그럴 수 없다고 화를 냈고요. 남친이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엄마가 진짜 바람핀 걸 아시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잘못이 있어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구경도 그런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자진 납세하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고 있었고요. 남친 아버지가 몇 마디 꺼내지도 않고 남친에게 다 들었다며 사실이냐고만 물었을 뿐인데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도 그때쯤이면 도착했는데 엄마 앞에서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빠는 마지못해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빌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엄마를 제대로 한 대 치셨어요. 중년의 아줌마와 아저씨가 남친 아버지와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참 별스러운지 구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엄마랑 이혼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데 아빠가 바람핀 게 참고가 되면 알거지가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 대로 빌고 있어요.
남친 엄마는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남친은 불쌍하게 되어버린 남친 남자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엄마를 코너로 몰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자기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저희들의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앞길로 가로막는 거라고 했어요. 남친은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이라고 순식간에 정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은 남친과 부모님 문제를 계기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끝까지 이혼을 기피하고 조론하는 형식으로 아빠가 혼자 집을 얻어서 나가서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한시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저랑 남친이 결혼도 못하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별 좋지도 않은 저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화만 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